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구자웅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관욱 계명대 교수, 이두화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이 됐죠. 대통령 당선인 이제 인수위원회 어떻게 될 것이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국정 운영 이 밑그림 첫 번째 그 단추가 아마 깨어질 것 같습니다. 이르면 오늘 오후에 이 인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인수위원장직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걸림돌은 없고 안철수 대표님이 맡으신다는 결심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구성이 좀 있을 것이고 또 본인이 안 하실 경우에는 또 다른 또 구성이. 네, 대변인님. 뭐 지금 호칭을 대변인님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뭐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안철수 위원장,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랑 윤석열 당선인은 단일화를 하면서 국민 앞에서 밝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부터 공동 운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장을 맡을지 안 맡을지는 안철수 대표의 의지지만 네. 공동 운영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뭐 사실은 그 국민의힘 그러니까 당선인 측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거를 제안을 한 것 같고요. 네. 이제 안철수 위원장의 결심도 거의 굳혀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가 원래 11시에 나려고 하다가 오후로 미뤄진 거는 오히려 이제 뭐 기획 정무 그 분과의 간사라든가 아니면 네. 이런 문제 그리고 이분들이 다 나오셔서 일정 부분 이제 각오나 다짐 말씀도 드려야 되고 네. 이런 게 시간이 좀 필요했다는 거지 위원장 부분은 좀 일정 부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위원장은 좀 정리가 됐다라고 해주셨는데 부위원장 자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권영세 부위원장 얘기 계속 나오는데 사실 이제 보도가 계속 나오는 거는 계속 고사했다 본인이 완강하게 거부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와서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권영세 본부장, 전선대 본부장이 선거를 참 무난히 치르시고 그다음에 사무총장직을 지금 사퇴하셨거든요. 네. 사의 표명을 하고 그게 처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아마 주변에다 말씀하시기를 좀 쉬고 싶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네. 약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 같이 낮은 네. 수준에서도 하고 나서 아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선대 본부장 입장에선 진짜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인수위의 부위원장이 되면 또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이제 현역 의원이시지만 한 2달을 치열하게 사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일정 부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권영세 본부장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권영세 전 본부장 외에도 다른 분도 뭐 이렇게 아마 그 인사평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것 같은데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누가 되실지는 네.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뭐 인수위원장과 함께 이 부위원장 자리나 아마 확정이 돼서 인수위 출범도 이제 조만간 될 것 같은데 그 대체적인 인수위 조직에 대한 이런 안은 대략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구자웅 차장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도 예상 조직도 보고 계신데 뭐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 사법행정, 경제 1, 2파트 그리고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부나 이런 식으로 좀 짜질 것이다. 7개 정도로 나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떤 부분이 좀 눈에 가장 띄시나요? 일단 그 인수위가 그 7개 분과로 지금 그 예고가 돼 있는데요. 네. 이것은 과거 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했을 때 분과위원회보다 2개가 줄어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9개 분과위로 인수위가 꾸려져서 이제 그 정권 인수 작업을 했었는데 7개 분과로 좀 압축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작고 효율적인 어떤 정부 조직을 꾸리겠다라는 의지가 이 분과 이 축소에서 좀 담겨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런 분과가 앞으로 이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좀 마련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이 그 공약을 어느 부처에서 어떻게 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아마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도 7개 분과로 줄어든 만큼 정부 조직도 약간 현행보다는 네. 축소될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작은 정부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뭐 앞으로 발표될 부처 구성 안에서 뭐 대규모 구조 조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는 사실 여가부 폐지 외에는 없어요. 공약 이제 정부 부처 조직 변경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인수위를 이렇게 작게 구성한다는 거는 정부도 좀 작은 방향으로 좀 조정을 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시장의 어떤 역할들을 좀 강화하고 정부는 그거를 지원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역할로 이제 정부의 어떤 기능을 좀 축소할 가능성은 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번 그 인수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이 좀 특이하다 이렇게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검증팀이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변인님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인사검증한다는 거 좀 신기하네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인수위가 설치가 되는데요. 지금 여러 언론 보도에서도 보셨다시피 인수위원은 24명 이하로 하고요.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두고 보통 명예직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2017년 3월에 이게 신설된 조항이 어떤 게 있냐면요. 네. 대통령 당선인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를 지명하기 위해서 중앙 인사관장 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 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신설이 됐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5월에 당선이 되시고 바로 그 인수위가 없이 그날부터 바로 취임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나 인사검증기관을 바로 중앙 인사관장의 장에게 바로 요청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 인수위의 근거 법령이 아니라요. 그냥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하셨는데요. 그 전에는 인수위에 이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신설된 후에 처음으로 인수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선인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그 인사혁신처라든가 이런 데 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법원이라고 하면 사법행정과 관련해서는 법원 행정처장 이런 사람들한테 모든 인사 기록을 활용하게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은 네. 그 전에 인수위를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인수위가 없으셨지만 그 전에 인수위를 보면 인수위 때 이 부분이 인사 기록을 활용을 못하니까 그냥 자체 검증을 해요 항상. 네. 자체 검증을 하면서 이제 지명을 하죠. 왜냐하면 그 인수위에서 장관을 발표를 일정 부분 마지막에는 해줘야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청문회도 시작하고 시작할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기록 검증 절차가 이게 그 정부 부처의 그 기록을 활용을 못하니까 자체 검증을 하다 보니까 소홀해서 낙마한 사례가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친구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 이상은 이 본인이 검증팀에서 알 수 않았어요. 없는 그런 상황이 네. 많이 연출이 됐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 부분 법이 신설되고 나서 최초로 이 법의 규정을 받는 인수위가 돼서요. 아마 윤석열 당선인은 이 부분을 활용해서 4월부터 이제 5월 9일, 5월 10일 날 취임을 하니까 그 전에 4월에 그 장관이나 일정 부분 총리를 발표하기 위해서 인사검증팀을 두고 인사검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인사검증이 좀 중요한 게요. 과거 정부의 사례를 보면은 처음부터 임명한 그런 사람들이 낙마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힘이 좀 빠지거든요. 박근혜 인수위 시절에 보면은 김용준 인수위원장 총리 후보자 지명됐지만 이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퇴했고요. 이후에 이제 정우원 총리 후보자 지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인수위 시절 당시를 좀 보면요. 이춘호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고 취임 이후에도 이제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자웅 차장. 그러면은 이번 사실 구도가요. 또 거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제 인사 문제에 힘을 주고 방점을 찍는 것도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권이 출범을 할 때, 새 정부가 네. 출범할 때 첫 인상이 뭐냐면 윤석열 팀을 어떻게 꾸리느냐가 네. 일반 국민들이 저런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랑 국정을 꾸린다라면 정부가 잘 되겠구나 이런 이제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데 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흠이 많은 사람을 이 내각의 그 장관으로 임명해서 일을 하려고 하지? 이제 이렇게 첫 인상을 좌우하는 것이 인사 검증이기 때문에 네. 이번 그 인수위에서는 인사 검증팀이 신설이 돼서 말 그대로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탈락을 시키고 이제 능력과 실력이 검증된 사람을 만약에 발탁을 한다라면 이 윤석열 이 새 정부는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인사 검증팀의 역할이 그 어느 부처보다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김용준 인수위원장 총리 지명됐을 때 굉장히 여기 검증팀에서 많이 동료들이랑 검증했던 생각이 나는데 지금 보면 이 총리 지명자가 인수위원장직에 있다가 총리 지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위 내에 총리 지명 관련된 지명자 사무실까지 두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이 대표가 지금 지명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가능성이 높으니 이 나중에 국무총리로 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그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네. 때문에 셀프 검증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인수위원장이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을 인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가장 이 국정 전반을 다 이렇게 꿰뚫고 있는 사람을 이제 모셔오는 것인데 네. 지금 안철수 대표와 이렇게 단일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공동정권, 공동인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총리로 갈 가능성도 매우 높고 이런 장면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는 이제 또 다른 얘기인데 네.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조각이라는 게 이 정부에 들어서는 에이스들, 최고의 어떤 에이스들을 이렇게 포진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여서야되고 아마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아마 예고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적합한 사람들이 나온다 그러면 아주 비판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또 국민의힘이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안 하고 임명을 하게 되면 그게 과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네. 비판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또 그게 이제 역풍으로 돌아와서 국민의힘이 그대로 그거를 받게 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처음 조각이니까 여기에 충실하게 검증을 철저히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구자원 차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보면 이 총리 후보자 국회 청문 과정이 아마 제일 먼저가 될 것 같은데 네. 그 과정에서 삐끗하게 된다면 아마 당선인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영향이 가게 될 텐데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만약에 아직 네. 위원장 안 됐지만 네. 위원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안철수 대표가 네. 총리가 된다면 그래도 대선까지 나오고 이미 검증까지 어느 정도 받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좀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자신이 신청을 해서 검증하는 것과 이건 말 그대로 이제 공직 후보자가 돼서 언론과 이 국민의 이 검증을 받는 것은 차원이 좀 다르거든요. 더더군다나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안랩의 지금 대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이해 관계가 상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과연 그 대주주 직위를 유지하면서 이 그 공직 후보자가 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안철수 후보자가 만약에 인수위원장을 거쳐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이 된다라면 안랩 주식에 대한 어떤 백지 신탁이라든지 이런 그 주식 처분 문제 이것이 가장 이 논란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검증이 끝나서 무난하게 이 총리 후보자로 될 수 있다 이것은 약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인수위 구성 관련해서 이제 보통은 이제 구성을 할 때 뭐 성별에 대한 할당을 한다라든지 또 지역 균형, 지역 안배에 신경을 쓰는 인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변인님 이번에는 여성 할당제, 또 영호남, 뭐 지역 안배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이유입니까? 근데 이렇게 당선인께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명이 되면 인수위원회 경우에도 바로 다음 날부터 일을 해야 되고 장관도 이제 청문회가 되고 나면 바로 뛰어야 되는 선수다. 근데 사실 너무 이렇게 이 부분 그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연연하게 되면 실력 있는 사람이 등용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지금 저는 뭐 인수위와 관련해서 조금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만한 사람들이 됐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깜짝 발탁 인사 이런 게 없다는 말이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 부분을 좀 여기에 대해서 일도 잘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사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단순한 상징, 단순한 깜짝 발탁 인사 이런 게 아니라 실력이 있고 그 분야의 이해도가 높아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 조직 관련해서 이제 장관급들 누가 될 것이냐는 관심도 많은데요. 특히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 여권, 야권 그리고 청와대 어떻게 가교 역할을 할 것이냐 그 중간에 있는 이 정무수석 누가 될 것이냐 이렇게 뭐 관심도 많은데 정무수석이 아니라 정무장관직으로 좀 이렇게 올려서 격상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우선 이전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입니다.
자, 저렇게 뭐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전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무장관직으로 격상을 한다면 여권에서 우선 받아줄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그게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 당선인, 그러니까 여권에 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선인이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청와대를 축소한다 그랬어요. 그 중에 이제 수석제를 없앤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정무수석 자리가 비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각 중심으로 대야죠. 대야 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정무장관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 정무장관이라는 건 과거에 꽤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때는 장관이 없었고 계속 수석이 그 역할을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을 본다 그러면 정무장관이 그 정도 역량을 발휘했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야 관계가 그렇게 원만치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만약에 누가 정무장관이 되건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대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입법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설득해내느냐.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여소야대는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럼 누굴 만나느냐? 네. 사실 여당 의원들 잘 안 만나고 야당 의원들 만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들에게 이제 설득을 하고, 그러니까 뭐 정치라는 것은 양보와 획득입니다. 뭔가를 획득하려면 뭔가를 줘야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이런 어떤 정무장관이 그러한 어떤 가교 역할 이런 것들 좀 충실히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여야 관계도 그렇고 협치도 그렇고 중요하지만 이제 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기존의 생각이 확실히 있었죠. 저희가 그 목소리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과하고 비서실의 그 지원 정도면은 충분하다. 법 외적인 그런 특수한 보장을 해주는 것은 그건 뭐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들으셨지만 이제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과하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진 게 영부인보다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사를 밝혔어요. 대변인이 그러면은 뭐 앞서 밝혔던 대로 제2부속실에 배정되는 인력도 없애고 필요한 일정만 의전 비서관실에 조력을 받는 이런 방향으로 좀 가는 겁니까? 예, 김정숙 여사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영부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여사라고 불러달라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뭐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다가 또 대통령님이라고 호칭이 바뀌고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여사 이런 호칭도 익숙치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제2부속실은 지금 법률에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사, 영부인,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법률의 근거는 경호의 대상이 된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2부속실이 상시 조직으로 일정 인원이 있고 공간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냐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오히려 제1부속실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고 의전 비서관이 지원하고 외교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유럽 그 여러 나라들의 정상의 배우자들을 보더라도 네. 이런 상시 조직을 갖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좀 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나 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7월 말에 경선 캠프에 합류를 했었는데요. 네. 그때부터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지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첨언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정무장관직 신설에 대해서도 지금 당선인의 공식적인 입장이 이제 그 김은혜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이 부분은 확정이 된 게 아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인수위 차원에서 논의를 해보겠다. 검토하는 아니고요. 예, 검토하는 아니고요. 좀 전에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 부처를 만들거나 없애거나 신설 폐지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입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 인수위에서 검토할 안이지 확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예. 네. 네. 지금 또 이 상황에서 진짜 광화문 대통령이 나올 것이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서도 있었죠.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 청와대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무산됐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꼭 광화문 이 정부 종합청사에서 일을 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고장 차장께 여쭤볼게요. 네. 어떻게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인수위원회에서 이렇게 논의할 사안이지만 이게 네.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나열을 했거든요. 경호상 어려움이 있다, 뭐 고층 건물이 많아서 이 방탄 어떤 그 화기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물론 위험성이 있는 것을 예방하고 막는 것이 경호의 업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의지가 저렇게 확고한데 네. 어떻게 하면 이 청와대 청와대 그 시대를 마감하고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 시대를 열 거냐,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라면 충분히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좌절을 했는데 이번 그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는 이 광화문 대통령 시민 속에서 함께 국정을 운영하고 퇴근 후에 또 시민과 함께 뭐 저녁 술자리를 하는 네. 이런 이 서민적인 대통령의 풍모를 좀 봤으면 하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게 되게 늦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라든지 특히 독일의 그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총리 업무를 마치고 자신 그 집 근처에서 광고지 마트에서 않습니까? 장을 보고 가지 네. 않습니까? 그다음에 바이든의 그 질 여사도 자신이 다니던 그 빵집에서 샌드위치를 사가지고 집에 가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민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 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가장 헌신적인 존재로서 대통령이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그 상징적인 조처가 청와대가 아니라 광화문 시민 속에서 국민 속에서 일하는 대통령의 이 새로운 모습을 정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화문에서 저녁에 뭐 술 한잔 하신다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 많이 기다리고 있겠네요. 아니 저 여쭤볼게요, 대변인님. 그러면 이게 경호 문제 특히 얘기 많이 나오고 또 우리 관저를 어떻게 옮기냐, 지금 뭐 삼청동에 뭐 어디 안가로 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어떻게?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텐데 당선인의 의지가 워낙 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와대 개편 TF를 만들었거든요, 벌써. 그래서 이 부분 검토하라고 TF 자체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의지가 강했지만 경호처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가포 경호 매뉴얼이 이걸 지키게 되는 경우에 사실 저 뭐 이렇게 고쳐야 되는 데도 많고 또 시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준다. 이래서 설득을 그렇죠. 했던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경호 매뉴얼을 경호처는 정말 안 고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경호 매뉴얼이 가포 경호는 네. 삼선 경호라 그래서 이제 경호처가 있고 경찰이 있고 군병력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대통령은 삼선 경호를 해서 근데 그 경호 매뉴얼을 좀 고치면 어떠냐 이런 제안까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당선인의 의지는 강할 것 같고요. 저희 지금 조금 전에 인수문 통해서 이제 관저가 나왔는데 네. 관저는 정말 구중궁궐 첩첩산중이거든요. 저기는 가보면 정말 동떨어져 있어요. 그 민심이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관에 계시면 그 위민관이라 그래서 비서들하고도 가까이 안 있고 단지 부속실 직원들만 자꾸 보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벌 오피스 미국 대통령이 뭐 얼마나 테러 위험이 많겠어요. 그래도 미국 대통령은 참모들하고 다 붙어 있고, 웨스트윙으로, 네. 예. 그리고 펜실베니아 에브뉴 뭐 1600번지라 그래서 그래도 평지에 있잖아요. 평지에 있어서 이렇게 뭐 보이잖아요. 그리고 영국도 다우닝가 10번지에 살아요. 이웃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국민하고 괴리되면 청와대가 민심이 괴리되면 지금 그 당선인이 일성으로 내세우는 국민 소통, 국민 통합이 어려워진다. 그리고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 의원들도 많이 만나려고 하면 청와대 막 경호 이러면 야당 의원들 들어오기도 힘드시거든요. 네. 관저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의지가 강하시고 근데 관저는 정부 종합청사의 집무실은 가능성이 있는데 관저는 네. 삼청동 안 가면 어려울 거예요. 공간의 협소성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네. 있어서 뭐 다른 부분도 여러 폭넓게 검토를 해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자,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는 얼마 전에 했습니다. 첫 통화에서 많이 가르쳐 달라.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회동이 이뤄지길이라고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백 없이 국정 운영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교수님, 무엇보다 이제 전화는 했지만 언제 만날지 무슨 얘기를 할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곧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어떤 인수인계의 원만함 이게 가장 지금 시급한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정권이 지금 다른 정권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고 실질적으로 정권이 원만하게 이제 이전될 수 있도록 이제 문 대통령이 지원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 청와대 이전 문제를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이 부분은 굉장히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이제 철폐를 하고 사실상 광화문으로 이제 오기를 원했지만 이 경호 체제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고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당장의 의지가 강하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밀어붙이다가 뭔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한 가지 좀 기간을 줄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제 취임을 하는 거죠. 취임과 동시에 이걸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준비가 다 되고 경호라든가 우리가 이제 집무실을 광화문 종합청사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 맞은편에 있는 건물들은 모두 다 창문을 닫아야 돼요. 항시. 그게 미국 대사관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부터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장소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나서 이제 옮기는 것이 맞겠지. 네. 그것도 안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올 수 있을까 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죠. 네. 네, 자 이번 순서에서는 청와대 이전 문제하고요, 또 인수위 구성까지 짚어봤습니다.